안녕하세요, 긍정이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점막 그리고 소장, 대장, 점막, 그러니까 위장관 부작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위장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콕스2 선택적 억제제 세레콕시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 외에 소염 진통제를 드실 때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인 속 보호제를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짧은 기간 저용량을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오늘 얘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콕스2 선택적 억제제가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 부작용을 선택할 거냐, 이 혈관 부작용을 고민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사람마다 위험도가 다르니까 오늘 한번 이걸 들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약을 이용하면 될지 힌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억제제든 비선택적 억제제든 이 엔세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려성 심부전, 그리고 혈압의 증가,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심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엔세이드가 결국에는 이 콕스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응집과 관련된 우리 몸속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세이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결국 심부전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콕스2 선택적 엔세이드는 항응집작용이 뭔가 좀 다르게 작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콕스2가 억제되고 상대적으로 콕스1은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콕스1이 원래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강해져서 오히려 동맥경화와 관련된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콕스2 선택적 엔세이드가 심혈관계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들이 많죠.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서 본 메타 연구에서도 결국에는 선택적 엔세이드와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의미 있게 높았습니다. 막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고요. 2배, 3배 이렇게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약 1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잘 알면 덜 두려워할 수 있죠. 이 10% 내외의 위험도도요, 아주 고용량, 아주 장기간 드셨을 때 의미 있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콕스2 선택적 엔세이드가 결국 우리나라에는 세레콕시브라는 약으로 이용이 되는데, 세레콕시브를 하루에 400mg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의로 아프다고 그거를 계속 더 드시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루에 800mg 이상 먹을 때는 의미 있게 위험도가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레콕시브의 허가사항 용법을 보시면 어떤 용법에서도 400mg 이상을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의사가 세레콕시브를 처방할 때 먹으라는 대로 드신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다고 하나에 더 드시고, 그 어르신들 중에는 약을 이렇게 쭉 손바닥에 놓고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안 먹고 이렇게 골라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 더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안 하시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글로벌 원탑 저널 중에 하나가 란셋인데요. 이 란셋에 출판된 연구에서도 세레콕시브가 저용량 드실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레콕시브를 관절염 때문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염려는 하실 필요 없고, 다만 3개월 이상 드실 때는 좀 쉬었다 드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의사가 다 챙겨주면 좋은데요, 환자분들 중에는 A병원에 가서 받으시고 뭔가 좀 안 낫는 것 같아 그러고 B병원에 가시고, 그럼 B병원 선생님은 처음 뵙고 또 그 약을 시작해요. 이러다 보면 어떤 환자분은 같은 종류의 약을 계속 되게 오랫동안 드시거나 비슷한 계열의 약을 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거 뭐 의사가 두들기면은 다른 병원에서 보는 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처방받는지가 다 보이진 않아요. 일부 약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을 드실 때는 이전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처방전을
병원을 꼭 챙겨가지고 다음 병원에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약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우리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그 외에 비선택적 NSAID도 비교를 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비선택적 NSAID가 약물마다 또 심혈관 위험도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고요? 디클로페낙, 이부프로펜, 여러분들 이부프로펜 정말 많이 드시거든요. 그냥 약국에서 소염 진통제 주세요 하면 먹는 게 이부프로펜이에요. 그런데 이 이부프로펜 그리고 또 디클로페낙, 요 약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높이는 걸로 확인이 됐고, 나프록센이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만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중에 심혈관 질환 있거나 아니면 아스피린 드시고 있거나 혈관 질환 있는 분들이 감기나 관절염 이런 소염 진통제를 이용하게 되실 때는 웬만하면 1차는 나프록센을 드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나프록센은 의사가 처방하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병원에 방문해서 처방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 약이 위 점막에는 또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안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프록센을 드실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약으로 병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속 보호제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같이 드시면 위 점막도 보호가 되면서 혈관 질환 부작용도 낮출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나프록센이 심혈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폭스1 효소를 다른 약제보다는 좀 더 강하게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억제하면 속은 더 불편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생각하면 나프록센을 선택하는데 그때 속 보호제를 꼭 같이 드셔라,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 나프록센 좀 다른 얘기지만 기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 있으실 때 나프록센이 꽤 도움이 되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게 이 디클로페낙이 심혈관 위험도가 많다는 연구는 정말 일관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디클로페낙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또 최근에 디클로페낙과 다른 약물들의 위험도를 보고한 연구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약이 결국에는 대조군, 약을 먹지 않는 사람보다는 1.5배, 무려 50%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됐고, 흔히 우리가 그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나프록센 다른 종류의 약들보다도 1.2배, 1.3배 이렇게 부작용이 더 많이 발표가 됐고요. 또 뇌졸중, 심부전,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런 위험도 대조군에 비해서 높았으니까 한 60세 이상이시면 디클로페낙은 그냥 안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경색과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뇌경색을 의미 있게 증가시키는 NSAID 소염 진통제가 정리가 됐는데요. 총 32가지의 NSAID 약물들을 다 비교를 해서 봤더니 가장 높은 뇌경색 위험도를 가진 약물이 케토롤락, 디클로페낙, 인도메타신 이런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에 케토롤락이요, 여러분들 병원에 와서 맞는 엉덩이 주사예요. 감기 기운 있을 때 환자분들 중에 엉덩이 주사 맞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70세 이상인 분들은 엉덩이 주사 놓지 않습니다. 이 연구를 본 의사는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위험도가 의미 있게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서는 막 이거 맞으면 정말 바로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으시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맞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60세 이상이다 하시면 가능하면은 먹는 약으로, 정말 뭔가 맞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조금 비싸지만 영양 수액을 맞으시던지 그게 더 안전하겠습니다. 또 이 위험도 높이는 거에 디클로페낙도 있었고 여기 이부프로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질환 있는 분들은 이부프로펜 드실 때도 좀 조심하셔야겠죠. 자, 결론은요, 심혈관 위험이 있어서 가장 위험한 약제는 우리 한국인이 너무 좋아하는 소염 진통제 엉덩이 주사, 케토롤락 엉덩이 주사랑 디클로페낙입니다. 그래서 그 약전에는 75세 이상인 분들은 엉덩이 주사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70세 이상인 분들은 웬만하면 맞지 않도록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웬만하면 맞지 않으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로 인해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으신 분들, 또 65세 이상이시라면 혈소판 저해 효과가 큰 이부프로펜보다는
나프록센이 선호됩니다. 나프록센은 그냥 약국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는 소염 진통제는 아니고 병원에 오셔서 처방받으셔야 됩니다. 또 혹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동시에 복용하지 않으시고요. 아스피린을 드시고 2시간 정도 뒤에 소염 진통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때 나프록센을 또 이것만 드시면 위가 아프기 때문에 속 보호제랑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다수의 연구에서 이 엔세이드는 약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쨌든 안 먹는 것보다는 심혈관 합병증이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막 영양제처럼 뭔가 으슬으슬하다 할 때마다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단기간 필요한 기간만 드신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콩팥이에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신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신장에도 콕스1과 콕스2가 역할을 하는데요. 콕스1은 신장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신장의 혈류 또 사구체 여과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콕스2는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수분과 염분의 배출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엔세이드 일반적으로 정상인에서 신부전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급성, 만성 신부전 모두 유발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급성 신부전은 엔세이드의 잠재적인 부작용으로 이 기간, 용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엔세이드가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는 기전은 결국에는 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이 억제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신장의 세포들이 괴사를 하게 되고 저산소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또 예전 연구에서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비선택적 엔세이드를 사용하는 것도 신기능 악화 또 말기 신부전으로 가는 거를 당긴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콩팥을 생각하면 이미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세요. 소염 진통제 드실 때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종종 요즘도 있으시니까 복용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엔세이드 복용할 때 이제 정상 신기능을 가진 분들도 웬만하면은 약을 먹고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콩팥 기능을 꼭 피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의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아예 3개월 이렇게 드실 수가 없죠. 드셔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꼭 신장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약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위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위험 요인 중에 엔세이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혈관 위험 또 콩팥 위험까지 왔습니다. 되게 긴 길을 왔는데요. 사실 위 기능을 이야기할 때 이 미세순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혈액순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혈액순환을 올리는 것이 위 기능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혈액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혈관 내피세포거든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시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힌트는 양배추도 들어가요. 네, 양배추가 어떻게 위 점막에 도움이 되는지 기전을 살펴보고요. 또 다른 음식들은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다른 영양제는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